큰 행사가 하나가 있었었죠.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을 했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이재명 씨께서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은 항상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대통령 되신 분께서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서로 티키타카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퍼님인가요? 제스퍼님, 강남 3구 집값 올리고 세금 엄청 때리겠죠. 안 봐도 비디오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하이게이님 같은 경우는 시장은 그냥 제 길을 갈 뿐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솔직히 제 입장은요, 먼저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설사 정책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와서 진행을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부작용을 이용해서 우리는 투자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과거의 흐름부터 잠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고 우리들이 예상하는 대로 또는 예상 이외의 황당한 그런 정책을 펼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많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동안 제가 봐왔던 정부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다. 그게 보수이든 진보이든 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내용이 까딱 잘못하면 보수 대 진보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서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갈까봐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통령들이 진행된 부동산 정책,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저의 경우는 88년, 9년도죠. 이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이 없으시다면 제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88년, 89년도 하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삼저호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산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여러분들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었습니다. 여기에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당시 집권을 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보고 결국 만들어낸 것이 지금 하이게이님께서 말씀하셨던 200만 호 주택 공급이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3조 호황이라고 하는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상황에서 주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시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부로서는 당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200만 호 주택 공급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잠깐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자,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던 시절, 사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은요, 말 그대로 부동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이 당시에 200만 호 주택 공급이 실행되고 실제로 진행되면서 92년도부터 신도시가 입주를 했고요.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대통령은 규제 정책, 무슨 대통령은 완화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이것을 규제라고 얘기해야 할지 완화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김영삼 정부 말기 96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제일 마지막은 97년 IMF 외환위기였죠. 자,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그 전해였던 96년이 기억이 나는데요. 96년도에는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왜 올라갔을까요? 200만 호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공급으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결국 200만 호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느 순간 만들어지게 되니까 김영삼 정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갭 투자에 진입하려고 진입하셨던 분들이 그때도 꽤 있었던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결국에는 그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김영삼 정권은 끝나고 다시 김대중 정부 정권으로 들어왔던 시기였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요, 말 그대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직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직전 상황이 이후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때문에 그런데요.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부동산뿐만이 아니었죠.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을 강구를 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기타, 재건축 활성화 등등 수많은 정책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공급이 부족했던 상황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갔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은 풀렸으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신축 가격이 올라가고, 강남 재건축이 올라가고, 그리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언제였느냐?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폭등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폭등했으니까 민주당 이꼴 폭등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게 됐던 처음 포지션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노무현 정부가 규제를 했던 못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기반은 바로 직전에 있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왜? 모든 것을 풀어 제꼈으니 이것을 주워 담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풀어 제껴서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 그 어떤 규제에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직전 상황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잠시 중간에서 멈추고요.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여러분들 지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 우리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폭등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꼴 민주당 정권, 이꼴 폭등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이 됐던 건데요. 꾸준히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직전의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바로 규제를 완화했고
누구처럼? 김대중 대통령처럼. 완화했었다라는 직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것이죠. 여기에 정책의 실수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즉 이것들을 약 한 3, 40년의 기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민주당 이꼴 폭등이 맞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정 정권의 폭등한 시절 바로 직전 상황은 규제 완화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부동산 규제의 문고리를 다 풀어헤쳤던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고 실수자와 투자자가 진입했던 시점이 전 단계에서 있었다라는 게 그 이후에 폭등 단계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중간을 잠깐 건너뛰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 씨가 있었죠. 근데 이분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했다라고 말할 게 없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이 중간 단계에서 빈 시점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말기를 잠깐 먼저 직전 상황을 언급을 하자면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즉 2003년부터 아마 200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말 그대로 부동산 폭등의 시기였죠. 200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해 폭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규제가 이때 집중됐던 게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노무현 시대도 쪼개놓고 보게 되면은요. 상승했던 시기와 위축됐던 시기가 조금 구분됩니다. 2003년에 상승, 2004년에 주춤, 5년, 6년에 급등, 그리고 2007년에 조금 소강 상태. 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폭등 단계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너무 중심 지역 위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곽지가 후반부에 오르긴 했었지만 너무 많이 오른 중심부가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느낌상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미분양도 늘어나는 상황이 그때였다고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여전히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당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명박 후보, 그 후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고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게 바로 2007년 12월, 결국 2008년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죠. 자, 2008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당시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사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워낙 잘 알아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책 명칭 중에 하나가 747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 약간 비행기의 어떤 기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뭐 7%의 성장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그때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결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직전 상황이 폭등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조금 우리 예상과 다른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사 사장 출신이고 부동산을 워낙 많이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예상과 많이 틀렸다. 어찌 보면 저는 이재명 정부도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보다 많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내 말 믿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확실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너무 확실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이명박 대통령 시절처럼요. 더구나 비슷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느냐? 당시가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요. 두 가지 현상들이 보여졌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현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그러니까 직전의 모습입니다. 직전의 모습은 지방시장은 초토화됐던 상황.
그러니까 노무현 시절에 올라갔던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은 완전히 초토화됐던 상황이 첫 번째. 두 번째,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해서 눌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방주택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건설 경기와 PF라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이 공통점이 지금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다른 것은요, 당시 대통령이 보수였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진보 대통령이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치색이 있는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채팅창에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과거 흐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와서 정치 얘기할 거면 극우나 극좌 유튜버들 라이브 하는 데 가서 얘기하시는 게 적성에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여기서는 그러지 맙시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을 살릴 것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배신을 때렸다라는 느낌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 그때 서울 수도권을 강력하게 규제를 했고 그게 바로 나왔던 게 DTI 규제였고 재밌는 거는 지금하고 똑같이 가계부채 규제를 앞에다 전면에 내세우고 얘기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보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우리 구입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쪽으로 보수 쪽은 그쪽을 진행하는 거고 진보 쪽은 약간 평등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규제나 이런 것들에 유하게 대처를 하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쏠림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가 진보의 모습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보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눌렀고요. 그리고 2008년 첫 번째 대통령 당선되고 나와서 첫 번째 대책이었나요? 두 번째 대책이었나로 기억을 하는데 그 대책이 바로 그 당시에 지방활성화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씩 두씩 양도세 감면부터 시작을 해서 취득세 감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방들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2008년 하반기 2009년도에 지방장의 활성화가 일어났지만 서울시장은 살아나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던 서울시장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더더욱 초토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게 사실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도요.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싼 주택을 서민들한테 공급한다면 너무 평등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결국엔 나중에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공급을 중단하는 식으로 바뀌었었는데요. 결국 이것에 대한 파급 효과는 서울 수도권 시장의 침체였고 결국 그 침체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을 살리는 쪽으로 흐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당의 색깔에 따라서 이꼴 폭등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도 완전히 풀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완전히 조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예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존재했던 것은 왜 그랬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직전 나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가 현실적으로 진행하는지부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타핑불펜님이 그때 다주택 규제가 있었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올려주세요. 지금 저 노태우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주택자 규제가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지. 자, 진보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가 아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달랐다니까. 왜? IMF가 때문에 살아나야 되니까 나라가.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왜 그랬느냐? 시장 너무 안 좋았거든.
근데도 왜 눌렀느냐? 차라리 지방을 살리고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라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타핑불팽님이 말씀하신 지방 활성화됐던 시기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복잡하고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언급하기 어렵고,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 여기서 보이시는 제가 이번에 기탄만 모집하잖아요. 이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부분을 계속해서 완화된 상태, 지금도 약간 완화되고 다주택자 규제 부분을 세채까지는 허용하고 있잖아요. 일반 과세 부분을, 그 부분을 똑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가 그게 결국에는 2012년 하반기, 2013년 초부터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풀고 이때 일반 과세가 모든 주택에 가능하게끔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옛날과 어쩌고 지금은 다주택자 규제가 있느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힘들어지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당의 속성에 따라서 정책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물론 당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솔직히 저는 그게 보였어요. 어떤 게 보였느냐.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대놓고 공제했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공개적으로 얘기했나요? 안 했죠. 왜? 당론과 당 색깔 자체가 그것들을 싫어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이잖아요. 그런 당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표가 떨어질 텐데 그걸 할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나라가 안 좋으면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괜찮으면 원래 당의 생각대로 당론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가 처해진 상황부터 일단 보는 게 맞다. 왜? 지금 처해진 상황이 직전의 시장 상황이니까. 직전의 시장 상황이 앞으로의 시장을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보수 하레비가 와도 진보 하레비가 와도 풀 건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바뀌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머릿속에 딱 고정관념을 넣게 되면은 부동산에 유연한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틀리는 사람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고요. 다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노태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계속해서 관심과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보기 전에 하반기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탄반 멤버십이 모집이 진행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모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와셔서, 또는 제 얘기를 꾸준히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네르바 올빼님께서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라거나 뭐 하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세금이니까 세금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지금 현재 접수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오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접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기사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좋든 싫든 대통령은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싫든 좋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를 활용해서 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니 사자? 물음표, 언론 기자들도 물음표를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니까 좀 보면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많은 분들이 결국 결론부터 원하죠. 이재명 시대 집값의 향방은 그래서 오른다, 그래서 떨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보셨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복잡하게 왔다 갔다,
윤석열 시대에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 둔촌주공도 살려놓고 그러니까 또 마트에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옆으로 퍼진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떨어진다라고 하고 실제로 외곽은 여전히 안 좋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이 상황. 근데 내 상황이 돈이 얼마 있느냐에서 투자하는 방식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자, 세제 같은 경우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언급하지 않았냐? 세상에는요, 투자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과 뭐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 둘로 나눠지겠죠? 근데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분들을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씨와 같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는 강하게 얘기했죠. 표 결집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얘기 안 했어요. 전 거기서 얘기를 안 했으니 나중에 할 말이 있겠네. 뭐 혹시라도 세제를 감면하게 되더라도 나 공약 안 했다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 감면하는 거야. 아, 시장 살려야지. 말해도 할 말이 있네. 명분이 있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산층 서민 고분양가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절타, 규제 완화 어쩌고 저쩌고 좋은데 결국 정비 사업이잖아요. 결국 정비 사업이라는 거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제초안은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비 사업 제대로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보게 되면 1인 가구 청년. 여러분들이 1인 가구 청년인가요? 이 방송을 거의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1인 가구 청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청년이 제 방송을 보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하고 돈독이 좀 올라서 이 방송을 보려고 하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거든요. 자, 근데 그분들한테 해준대요.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하겠대요. 다주택자를 풀어준다거나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게 뭘 만들어준다?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공공임대.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죠. 아, 미움 많은가요? 백희님? 네.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이슈 전세 사기. 나머지 밑에 있는 SOC 부분은 뭘까요? 직접적인 우리의 영향도는 아니죠. 나중에 그 지역의 인프라가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면. 그러면 주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용을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좀 짜릿했어. 면제, 감면, 나왔는데 없어. 참 답답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짜증나고 우울감 증폭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심리가 떨어지고 뭐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거 다 내 실무예요. 내 실무인데 여전히 우길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할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 아는 보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장의 중점적으로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언론에서 말하는 것부터 봐야 되겠죠? 이번에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보면 뭐냐면은요. 수요 억제 안 하겠대요. 옛날에는 다주택자 규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몇 년 더 살다 보니 수요를 함부로 억제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집값 폭등하더라 라고 얘기하면 산발 물러섰죠. 약간 여기서 기대할 만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유연한 방식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그 방식을 보면서 이상하다 어쩌다 했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했던 부분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인정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분명히 수요 억제를 안 한다? 그렇다는 거는 흔히 하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누군가한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분명히 피드백을 받거나 공부를 했던 상황임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금보다는 세금 누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종부세 강화를 해서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안 되는 직전 상황이에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정비사업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 공공주택 확대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안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왜 맨날 공공주택을 한다? 공공주택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왜? 재원 부족 때문에. 재원 부족 때문이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요, 얘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정비사업 같은 걸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요. 세금이나 수요 억제 같은 강력한 규제책 같은 경우는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제초안은 유지될 듯. 자, 제초안이 뭡니까? 정비사업의 가장 핵심이죠. 이 돈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공공임대 재원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정비사업.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일반 우리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서울에 들어가서 살아야 계실 분들이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서울 들어가는 거는 전혀 안 말린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5년간 진행되는 그 구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앞과 뒤가 좀 애매한 서로 모순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당론과 또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있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거 무시할 수 있을까? 못하죠. 왜? 좀 있으면 총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쉽게 누르고 넘어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지금 계속 얘기하죠. 제가 좀 전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초에 다주택자 규제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를 하고 일반과세로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시기는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서 다시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던 때예요. 바꿔 말하면 다주택자들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봉이에요. 집값이 상승할 때는 때려잡을 수 있는 나쁜 놈이고 필요할 때는 잠깐 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게 되는 마당쇠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게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 직전에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던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 얘를 눌러야 되니까 누구를 적으로 삼았느냐?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았는데 다주택자를 적으로 삼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몇 년간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생각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울의 중심지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들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똘똘한 한 채로. 결국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주택자를 묶어놨더니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현상이 다시 시장의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직전 상황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당론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일까요? 이쪽의 속성이 이쪽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는 업무 보고 받겠죠? 7월 달, 8월 달, 9월 달쯤에 시장 이사철 딱 되고 그러니까 다 규제, 이번에 정책 만들었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죠?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건들기가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봐야 돼. 우리는 이걸 원하고 있지만. 자, 근데 한 가지 맨 밑에 보게 되면은요. 주택협회, 건설사 쪽이죠. 민주당,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 논의했다. 옛날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던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왜?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대책이 기본적인 당론과 당 속성에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처해진 시장 상황이 뒤에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양극화, 그 다음에 건설 경기 침체와 지방 침체라고 하는 또 다른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양극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극화란 현상이 민주당의 당론과 당 속성상 양극화를 내버려둬야 되는 곳이겠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 곳이겠습니까? 보수는요, 원래 자유로운 당임을 허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진보는요, 평등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게 정치 속성이죠. 그 양극화 해소는요, 평등이라고 하는 속성에 유사해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속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원죄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왜? 그러려면 다주택자를 규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평등을 위해서
다주택자를 눌러놨는데 이것들이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어놨던 뭔가의 모순점. 진짜 애매하죠? 이 모순의 카테고리에 빠져버렸으니 쉽지가 않은 거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똘똘한 한 채, 그냥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많이 늘어나던 과거 시절의 모습 때문에 평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죠.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서울로만 몰리는 현상과 지방은 죽어버리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데 지방 쪽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아까 뭐 진보 쪽 책에도 쓰여져 있다라는 얘기가 아마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천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것도.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보수도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게는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직전 상황이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풀기는 되게 어려운데 왜? 우리가 한 거거든. 명분이 없어.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게 똘똘한 한 채인데 똘똘한 한 채 계속 내버려 두면 일반 서민들, 부자들이 많아요. 서민들이 많아요. 냉정하게. 서민들이 더 많죠? 이분들이 다 표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작업들이 하나둘씩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주택자 규제를 했던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다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들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괜찮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똘똘한 한 채라는 양극화 현상이 만들어서 니네들 너무 많이 힘드네? 그러니 이 부분을 요렇게 바꿔줄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세상은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으니 이건 바꾸는 게 맞겠지. 이 명분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명분 작업이 만들어져야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제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언제 되나요? 라고 얘기할 때 절대 못할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바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이 극화돼서 결국 이것들을 풀어야 되는 명분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야 되는 이 명분. 수많은 대책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주택자 규제가 만드는 똘똘한 괴물,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 현상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습니까? 언론에서 이거 문제 제기한 적 있었습니까? 작년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건 전세 사기였죠. 작년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전세 사기니까 작년, 재작년 내내 뭐 했었어요? 전세 사기 관련된 종합대책 나왔죠. 그런 거 하면서 비아파트 풀고 막 이렇게 했었었죠. 그게 보수 정권이라서 했설만한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시장이 극단으로 흘러가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난 정권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심해진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강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똘똘한 한 채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입지 좋은 게 최고지. 그런데 지금 이게 시장의 괴물이 된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시장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해결하라는 얘기죠. 해결하라고 해서 언론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명분 없이 간다? 이거는 또 다시 이재명 정부의 원래 입장과도 비슷할 수 있어요. 너무 특정 좋은 곳들만 올라가면 양극화잖아요. 다주택자들이 돈 다 휩쓸어 간다고 눌러놨었는데 똘똘한 채가 다 먹으면 이것도 풀어야 되는 내용 아닐까요? 풀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풀어야 되는 과정에서 누가 문제가 있어요? 지방이 문제가 있어. 지방에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지방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뭐 괜찮죠. 그 다음에 광역시 괜찮죠. 근데 지금 머릿속에서 그동안에 뭐 지방이 무너진다, 뭐 인구가 줄어든다,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서 어설프게 지방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었잖아요. 더더구나 지방에 갭 투자했다가 망가진 사람들 지금 속된 말로 천지 삐까리인데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게 무엇일까? 실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거 해결 안 하면 보수니까 보수대로만 해야 되고 진보니까 진보대로 해야 된다? 나중에 투표 줄 때는요.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잘 사는 쪽으로 해결해 준 사람들한테 표가 몰리게 돼 있는데 지방 사면 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무도 지방 사고 싶지 않아. 근데 누가 가끔 잘 사?
여러분, 누가 잘 사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수 개수를 늘려봤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먹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할 수 있단 말이죠. 얘들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 김지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추경을 몇 조씩 푼다는데 똘똘한 한 채로 유동성 계속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이죠. 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바꿔놓고 보세요. 한 2년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방들 너무 힘들고 건설 경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풀었어, 지방. 근데 여러분들 지방 사면 나중에 못 팔게 될까봐 쫄려서 우리 의라차차님 쫄려가지고 안 들어가. 그랬더니 뭐해? 다주택자 그럼 니네 좀 살래? 양도세나 뭐 이런 거 좀 감면해 줄게? 그러면 고기 먹어본 사람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돈이 됐어.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수요가 쏠리게 될까요? 당연히 쏠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유행하던 상품, 그 유행 구간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똘똘한 한 채가 안 오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파동이 있잖아요. 근데 상품별의 대파동과 소파동이 또 있어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상승파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잠시 위축되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고요. 당시 2006년, 7년을 지배했던 똘똘한 한 채가요. 언제 무너지느냐? 바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무너지고 소액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똘똘한 채가 많이 올랐다?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또다시 똘똘한 채가 강세를 보이죠. 그리고 중심지에 있고 상급지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똘똘한 채가 최고이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상품의 소파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전세 사기는 옛날에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조금 좀 사라졌고 조금 많이 달라졌고 많이 보완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지금 몇 년간 진행되어 왔던 지방의 위축, 건설경기 위축. 첫 번째가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과 건설경기 위축을 살려야 되는 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첫 번째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을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똘똘한 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무 특정 지역으로 몰린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동산 고민만 합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거기 내부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질까요? 아니죠.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괜찮군, 특별한 문제 없군, 도장 꽝 찍으면 그게 시행되는 거니까. 결국 첫 번째가 지방과 관련된 부분,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직전 상황과 연결돼서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이재명 정부한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와중에 민주당 속성에 맞는 우리들이 볼 때 약간 뭐야 이거 라고 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뭐 인정도 하시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건 그때 가서 우리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직전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방 그다음에 건설 경기 이 부분을 살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거 똘똘한 한 채라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하나를 해결하게 되면 둘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 똘똘한 채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거의 본질적인 개념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했던 다주택자 규제부터 출발했다. 결국 이 다주택자 규제의 엑시트를 어떤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할 거냐, 그 부분들의 작업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신기하게도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도 비슷한 모습들이 이때 일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이명박 정부처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도 가장 서울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켰던 게 보금자리 주택이었거든요. 진짜 보금자리가 이렇게 시장을 초토화시킬 거라는 거를 그 당시 저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와,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그 부분들을 맞출 수 있다 없다? 그거 하시려면 무당을 찾아가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 또는 정상화 앤드 건설 경기 회복. 두 번째,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문제점 해결. 세 번째, 여기와 연결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단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명분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 이슈가 되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월세 가격입니다. 이 전월세 가격의 문제가 지금 나름대로 현 정부, 과거 정부 여태까지 좀 잘 운영을 해온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아직 물량은 좀 많이 남아있지만 좀 더 나가서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 누적 효과 때문에 전 월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가 또 하나 닥쳐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하게 그것들의 이슈상이 없죠. 작년에 전세 사기 이슈가 올해는 조금 수그러졌던 것처럼 올해의 지방주택 활성화 이런 것들이 또 내년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월세 시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8년부터 2013년이었나요? 12년이었나요? 요때까지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요때까지 결국에는 전 월세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이 스펙타클하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시장이 스펙타클하게 바뀌어가게 됐던 게 전세가율의 급등과 여기에 시장이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매매 시장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당시 또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갭 투자부터 시작해서 또 지방주택 활성화가 갭 투자랑 만나고 이런 것들면서 되게 스펙타클한 시장의 변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했던 이 얘기 외에 이 얘기까지 또 연결해서 얘기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다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의 가장 큰 문제 해결 외에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이 없는 것 같다. 기껏해야 전세 DSR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전세 DSR과 관련된 부분이 이 시장의 큰 흐름을 막기에는 약간 작은 규모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일단 6월 달에 업무 보고들 많이 받겠죠. 나름대로 앞으로 진행돼야 될 정책들 같은 거 한번 정리해봐라고 각 부처로 오다가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대책들, 국토교통부든 기획재정부든 이쪽에서 만들었던 대책들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하는 방향대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이렇게 떠들었고 정부도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구조로 아마 7월, 8월, 9월쯤에 뭐 최소한 첫 번째 대책 정도는 하나가 나오겠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말한 구조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지방과 건설 경기 회복,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서울은 그렇다면 규제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임대차, 뭐 무기익 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2년에서 4년인 거거든요. 근데 무기익이면 이거는 그냥 나라가 집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하게 되면 뭐 공산주의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쪽에서 또다시 뭔가의 압박과 이슈들이 터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때 보면서 대처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천착하거나 집중하시기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대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러니까 아니야가 아니라 앞으로 빠르면 7, 8, 9월 중에 뭔가 대책이 나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해주신 경제 논리대로 유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 유동성의 움직임과 그 모든 것들은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게 극단적이든 아니면 예상과 다르게 우리한테 시장 친화적이든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 먼저 하게 되면 몸이 경직돼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훌훌 터셨으면 좋겠어요. 채팅창에서 가끔 올라오는 내기 중에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쳐놓고 투자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제가 운영하는 기탄반 모집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기탄반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들은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지방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지방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했던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있는지를 하나씩 분석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투자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약 한 15, 16년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선배는 바로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고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나고 올라와 있는 그 URL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 번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